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현 1구역 재개발 전기사업조합 2024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조합원님, 조합장 권대건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조합 사업 성공의 핵심은 조합원님들의 참여입니다. 조합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조합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문현 1구역 사업 성공을 확실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일 총회 상정할 안건 3-1호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3-1호 안건은 그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조합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저희 조합원인 모 조합원께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 조합은 행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 선거에 거듭 낙마해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전정비업체 가람토 대표와 분쟁관계에 있는 직원들과 공모를 해서 수년 전에 이루어진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으로 우리 전체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조합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여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리 다수 조합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합 설립을 무효화하려는 자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조합원님들께서는 꼭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진행하고 제가 오늘 조합원님들께 중요한 보고를 한 2가지 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돼서 주요한 사항,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사항들, 톡방이나 밴드에 질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건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조합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 내에서 참석하셨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하는 그 점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는 금일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2024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1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정기총회 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우리 한 해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께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저희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사업 추진 현황, 세 번째로 사업 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 네 번째로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조합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오늘 정관 안건에도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1심에서는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승소를 하였고 2심도 항소심이 되겠습니다. 2심 항소심도 변론이 종결되어서 5월 3일날 선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판 분위기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부정적이는 않고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전 이미 완료된 소송, 저희들이 2023년도
했던 소송들입니다. 현대건설 대여금 소송, 그 다음에 전정비업체인 가람토용비 소송,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아쉽지만 재판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 상대자들 원고들을 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지연 이자하고 소송 비용은 탕감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약 한 12억 정도 절감을 하고 판결금원만 지불하는 거로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 조합이 추진했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9월 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21년도 5월 11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안해서 조합에서 난구청으로 제안을 하고 21년 5월 달부터 한 6개월, 7개월간에 걸쳐서 관련 부서 협의, 공람, 공고, 구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을 거쳐서 2022년 1월부터 한 1년에 걸쳐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저희들이 한 3번에 걸쳐서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3회차에 수정 의결을 득했습니다. 23년 1월 달부터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나서 법 개정에 따라서 공람 공고하고 구의 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밟아라 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5개월에 걸쳐서 이 절차를 이행하였고 5월 10일 날, 작년 5월 10일 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소요기간은 전체 한 24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저희들이 1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도 내나 앞에 말씀드렸던 조합은 이상소 씨 그분이 또 대의원 결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대의원 보궐선거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또 한 10개월 가량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서 23년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원안대로 조합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을 받았고 24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소방성능 위주 설계 1차 심의를 원안에 따라서 또 가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건축 심의안을 금주에 저희들이 건축 심의안은 접수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8월경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건축심의위원회 상정 과정과 동시에 저희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해서 올 11월경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에 접수할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조합원님들이 사업시행 인가에 관련해서 꼭 좀 아셔야 될 내용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또 조합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안에 대해서 제가 3월 1일 날 조합원님들 참석하신 조합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톡방이나 저희들 공식 밴드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제가 공식 밴드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했고요. 지금 시공자나 설계안이 마음에 안 든다. GS건설이 금단 신도시나 이런 언론 지상에 탄 내용을 들고 시공자나 설계자를 우리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제가 타구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 변경을 했던 사례는 저희 촉진 미다시1구역이 시공자 변경을 했습니다.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도시정비법 29조 45조에 근거해서 시공자 해지 총회를 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른 손배소 추정액에 대한 예산도 총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임시총회 비용도 또 추가로
예산안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촉진 2-1은 해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고자 했던 사유가 무엇이냐. 마침 그 촉진 2-1국도 시공사가 뭐 GS건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GS건설이 당초에 55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를 했는데 그 GS건설에서 제안했던 설계 내용과 다르게 촉진 2-1에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 GS건설에서 다시 그 공사 금액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그 설계 변경된 내용도 같이 반영을 해서 공사비를 재산정해서 조합에다가 987만 원,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 한 180% 정도 인상인들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하다가 촉진 2-1에서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우리는 따로 시공사를 구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한 2달 정도 됐죠. 그 GS하고 포스코가 그 입찰에 참여를 포스코하고 삼성 입찰에 참여를 해서 포스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포스코가 선정이 된 내용으로 보면 뭐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포스코도 그 입찰 금액은 평당 891만 원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다가 그 자기들이 특화 부분까지 그 다 넣어서 평당 공사비를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촉진 2-1에 그 삼성하고 포스코에 다 사업 설명회도 제가 직접 참여했고 그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분들 다 만나서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포스코가 얼마에 됐느냐 평당 949만 원에 된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뭐 GS건설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공자를 변경하면 어떤 게 발생이 되느냐. 첫 번째, 시공사에 이제 따른 손해배상 추정에 촉진 2-1 조합에서 추정하는 금액만 대금 원금하고 이자, 대금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빌려 쓴 돈이니까. 그게 한 209억에 그 사업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해지 사유가 안 되고 일방적인 해지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당연히 시공사에서는 청구를 합니다. 그 촉진 2-1 구역 조합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만 약 384억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변경을 한다고 총회하고 해지하고 다시 하는데 걸린 시간만 10개월입니다. 10개월. 10개월에서 한 30만 원 깎았죠.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포스코가 특가 설계를 해가 들어왔으니까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저희들이 뭐 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소방심의 이런 것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서 그 기간이 약 한 18개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년 이상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공사비 산정 기준은 23년도 11월입니다. 이미 인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걸 아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들이나 조합의원들이 모르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는 촉진 2-1이 어떤 사태냐. 시공사를 변경해서 공사비는 거의 950만 원대. 그 다음에 950만 원부터 지금 인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럼 촉진 2-1이 착공할 예정 시점이 한 4년 뒤일 겁니다. 그럼 4년 동안 물가 인상률을 또 반영해 줘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넘어갑니다. 1,000만 원 넘어가는데 출발을 550에서 해서 10%가 올라가면 50만 원이 올라가겠죠. 이게 1,000만 원에서 출발해가 10%가 100만 원이 올라가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 검토 없이 이렇게 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공사 변경을 주장하시는 조합원들이나 시공사 변경을 하고 싶은 조합원들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해지를 하고 싶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해지를 하고 싶으면 총회 소집을 하셔서 해지를 해야 되고 이거 조합장이 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를 변경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남천 2구역 3위 비치라고 알고 계시죠. 부산에서 제일 뭐
비싼 현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설계사를 변경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설계 다 해놓은 거를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설계비만 약 90억 새로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설계 변경에 따라서 또 사업 준비 계획부터 싹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남천 203일 비치가 지금 조합에서 남천 비치 조합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거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정비계획부터 해서 통합심의로 아예 갈 것이냐, 안 그러면 3월 29일 날 부산시에서 고시된 그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그 용적률을 한 20% 정도 상향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을 좀 풀어주는 여기 공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입찰, 그 응모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5월달 정기총회 조합원들한테 물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설계 변경을 해서 특별한 실익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기간만 소요되고 기존에 그 시공사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설계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 내용을 가지고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게 높이라든가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도로의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받고 정비계획으로 그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소방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만들어서 또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절차가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 뭐 조합원들이 궁금하시는 게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비례율은 얼마나 되느냐. 많이 궁금하시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죠. 작년에 보고 드렸던 내용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례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익률입니다. 이 조합 사업도 사업입니다. 사업. 우리가 이거 뭐 가지고 뭐 개모임을 하는 데가 아니죠. 저희들이 그 개개인이 건축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가장 큰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윤. 조합원들이 돌아가는 이윤이죠. 그 이윤을 좀 뭐 어려운 말로 비례율 이래 하는데 그냥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종전의 토지하고 건축물의 총과에 내가 가 있던 집 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우리 1090 거를 다 합치면 분모가 되지. 그러니까 그게 한 저희들 같으면 3,60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총 수입 발생을 해야 되겠죠. 수입이라는 게 조합원 분양한 금액,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한 금액을 합치면 저희 조합의 총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하면 저희들이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총 지출, 여기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그 남는 금액을 우리 종전 토지 건축물 총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상하는 총 매출은 약 2조 7,800억. 그 다음 저희들이 그 총 지출할 비용을 예상해 봤을 때 2조 3천억. 근데 이 2조 3천억은 거의 공사비가 약 한 50, 6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금융비용이라는 게 뭔가 하면 조합원님들이 이주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 빌린 데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부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작년에 도시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저희들은 목표를 124% 정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익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80%, 뭐 200% 하면 좋죠. 그러면 뭐를 올려야 되느냐? 매출이 올라가든가 지출이 줄여야 되겠죠. 요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감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매출을 올리려 하면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하고 비례를 높이 한다. 거짓말이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무조건 싸게, 일반 분양가는 무조건 높게. 그럼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출도 공사비는 뭐 저희 마음대로 공사비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당연히 하겠지만 공사비가 거의 절반 이상의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거의 금융비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입을 한 비용.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분양가를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근데 뭐 조합원님들이나 저나 같은 동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조합의 목표고 어떻게 하든가 저희들 건축물을 잘 빼서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비례율을 최대한 방어 또는 더 상향 그다음 하는 게 그 조합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조합원 분양 금액을 제가 한번 실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제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성동 아파트 사는데 성동 아파트가 뭐 감정이 한 3억 나왔다고 칩시다. 3억 나왔다고 쳤을 때 비례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례율을 곱하면 평가액이 3억 7천이 됩니다. 3억 7천이 되면 저희들이 그 조합원 분양 금액은 평당 한 1,850만 원 정도 해서 6억 9,300 했을 때는 분담금을 한 3억 2,900 정도 입주할 때 내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일반 분양은 저희들이 평당 한 2,850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일반 분양과 그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약 3억 3천, 그러니까 약 35%가 될 것입니다. 요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거지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조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현 1구역이 얼마나 뭐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그 뭐 우리 부산에서 최고 비싸다는 삼익비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익비치가 84형입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34평형, 9평형 규모죠. 삼익비치가 감정가가 평균 한 10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역 안에 골든밸류빌이라고 있습니다. 골든밸류빌의 8사 타입이 감정평가가 5억 3천 가량 나왔는데 비례율을 적용하면 약 6억 6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삼익비치는 조합원 분양가가 17억 천입니다. 17억 천. 그 다음에 저희들은 7억 3천.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냐? 요 골든 밸류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분담금이 7천만 원 내면 입주가 되죠. 이대로 하면. 그 다음에 삼익비치는 분담금을 6억 9천 7억을 내야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는 얼마 하느냐 그럼 도대체. 지금 실거래가 삼익비치는 거의 감정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지금 4,500으로 되어 있죠. 사업시행자 계획상. 그러니까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분담금도 많죠. 근데 막상 팔면 작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1억 5천 차이 나죠. 저희들하고. 근데 분담금 작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문현 1구역이 부산의 최고의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로 신뢰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예, 다음은 그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과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과 총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그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폐기물의 처리 계획,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요건은 저희들이 3분의 1,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거의 10% 이상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인가 때문에 변경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 인가 총회는 3분의 1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지금 문현 1구역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님들이 참여 없으면 저희 사업은 섭니다. 지금부터 남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총 우리 조합원 숫자의 3분의 1이거든요. 약 730분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찬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지금부터는 조합원님들의 참여 없이는 조합사업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회를 할 때도 서명결의서를 저희 홍보위원들이 진구를 하러 갔었죠. 그 서명결의서를 진구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사업시행인가 총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3분의 1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명결의서 진구를 위해서 저희들 홍보요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명결의서 오늘 요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죠. 서명결의서를 내시고 체크를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중간에 바쁘신 분 하시면 되는 조합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뭐 조합에서 강제로 서명결의서를 진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당을 혼잡을 좀 방지하고 여기 줄 서서 뭐 투표하고 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입장 체크만 하는데도 번거로운데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양해 바라고요. 그다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게 건축심입니다. 자, 건축심의라는 거는 그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기본으로 해서 정비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몇 메다까지 지어라, 그 다음에 용적률은 몇 프로까지 해라, 도로는 몇 개를 내라, 출입구는 몇 개소를 해라, 이런 과정 절차들을 다 밟았던 내용을 가지고 건축심의 접수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접수안을 만드는데 뭐 난데없이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래 바꾸고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저래 바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 과정으로 갈 거냐 아니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축심의를 내놓으면 이때까지 밟아왔던 절차 중에서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한 10%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심의 과정을 안 거쳐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심의를 저희들이 그 4월달에 지금 접수를 해놨고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면 따라서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인근 200m 문현 1구역에 200m 이내에 학교가 성동중학교, 성동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문현여자중학교, 성동초등학교, 부설유치원 이렇게 한 5개에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들은 교육환경보호법률에 따라 학교 인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거나 건축법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때는 시도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내용들은 뭐 소음, 진동, 일조권 요게 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으로 해서 학기 용지 부담금이 폐지가 됐죠. 시행령으로. 근데 그것도 시행령 폐지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용지 부담금이 그 일반 부담금의 0.8% 약 한 저희 조합 같은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폐지가 됐으니까 뭐 조합으로서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각 학교별로 학교 발전 기금을 요구를 합니다. 학교장 동의가 없으면 이 평가위원회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근 사례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 그 범일 3구역이라고 옛날 부한양 아파트 거기 같은 경우는 성동중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을 약 17억 냈습니다. 그 옆에 그 산익이라고 3-1구역이죠. 거기도 한 10억 정도 냈고. 그 다음에 뭐 범천 1-1구역 그거는 성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그 범천 1-1구역 같은 거는 약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교사동 개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자, 그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재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재해는 뭐 일반적인 그 저희들이 고층에 따른 그 빌딩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고요. 환경은 소음, 공사 중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가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는 저희들과 지금 대규모 굴착 현장, 저희들이 그 지하 7개층입니다.
약 한 25m가량 파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공이나 또 외부 지하수의 유입이나 또 인근에 저희들은 동천이 있기 때문에 동천 부분이나 그 다음에 홍수 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뭐 만수가 됐을 때 이런 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평가들을 받고 나서 조합원님들한테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거쳐서 그 총회 결과를 포함해서 이주 계획이나 범죄방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게 뭐 그냥 가정집 뜻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합사업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을 조합원님들이 좀 아시고 그 조합 사업에 하여튼 많은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사업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예, 건축 설계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들 건축 설계사의 담당 부장님, 그 다음에 또 대표님까지 오셔 계시지만, 뭐 저도 건축법을 한 30년 이상 문 사람이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게 조합원들 눈높이에 오히려 좀 맞을 겁니다. 제가 뭐 시공하고 하자까지 많이 반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 거다 보고, 필요하신 질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부장님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나을 거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바라고요. 자, 뭐 토지 이용 계획은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여기가 녹지, 그 다음에 여기가 종교용지, 공공청사구지겠습니다. 자, 저희들 세대 구성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대 구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자, 아파트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25평형, 전용 면적 59 타입이라고 하죠. 세대수는 약 118세대로 계획했습니다. 비율은 전체 비율의 약 5%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률 저희들 71%입니다. 상당히 뭐 우수하죠, 전용률이. 그 다음에 36평형, 제일 선호하시는 84 타입입니다. 1487세대. 저희 조합원 숫자보다 많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조합원들이 그 대형 평수에 갈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42평형 96 타입이죠. 617세대. 49평형 112 타입 319세대. 대형 평수 펜트하우스입니다. 70평형은 약 10세대. 해서 전체 2551세대. 비율로 따지면 소형은 5%, 중대형이 95%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사실 25평형이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작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조합원님들이 오히려 나중에 25평형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좀 나올 겁니다. 예, 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하늘에서 우리 완성된 사업장을 내려보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동이 서고 이쪽 1단지에 2동이 서고 여기가 59타입 전용동이 하나 서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 투시도는 조합원님들 눈높이에서 평지에서 보신 내용으로 보십니다. 동천에서 바라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2단지에 이렇게 2동이 보이고 1단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저희들이 101동은 57층, 102동은 60층, 104동은 67층, 103동 64층, 201동 45층, 202동 47층, 203동은 오피스텔과 오피스 전용으로 19층, 105동은 59 타입으로 해서 22개층, 그 다음에 오피스, 저희들이 비주거 시설을 늘리라는 정비계획 요건에 따라서 오피스텔들을 오피스로 변형을 해서 BIFC적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일로 옮기면 분양성이라는 게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GS 건설사에서 주관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오피스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예, 커뮤니티 평면도입니다. 공용 시설이죠. 주요 공용 시설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묶었습니다. 1단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이런 이쪽으로 요 노란색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스포츠 위주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문화, 컬처 이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하고 구역만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놨고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커뮤니티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에서 나중에 관리비가 다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비용들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커뮤니티를 지금은 뭐 좋은 게 좋다고 막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가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다음. 뭐 2단지에도 똑같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피트니스가 있고 이런 각종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요게 그 104동 기준층, 67층짜리 기준층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타워형이라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타워형, 판상형이 아니고 타워형. 크게 그 건축 구조에 따라서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죠.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조합원님들이 뭐 살고 계시거나 주로 많이 사시는 게 판상형들이 되겠죠. 이 타워형은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실들이 홀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두 골조가 되고요. 이 골조에 따라서 84, 84, 84, 뭐 111 이런 식으로 세대를 배치를 4세대를 양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판상형이라면 이걸 반을 딱 잘라서 패 뿌리면 되겠죠. 패 뿌고 쫙 나래비로 한 세대씩 쓰는 게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104동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홀에 비상 엘리베이터까지 9개가 설치가 됩니다. 뭐 세대 내 평면은 이 도면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따로 제 뒤에 세대 평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제가 그 뭐 저희들이 그 뭐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도면을 준비했는데요. 그 타워형은 판상형은 이렇게 보통 엘리베이터 실에 한 집, 두 집 들어가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풍이 바로 되죠. 통풍이 되지만 이전으로 좀 돌아가주세요. 이 그 타워형은 이 벽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뱅거로 여기에 세대가 붙기 때문에 막창 통풍은 안 됩니다. 타워형. 그러니까 이거는 타워형의 장점,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판상형이 아까 막창 통풍은 그 장점이 됩니다. 이거는 그 좋고 나쁘기가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판상형을 선호하시는 분은 판상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워형을 선택하실 분은 타워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주상복합이고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구축 아파트들 외에는 거의 타워형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산에 최초로 8호 조합을 받은 구역입니다. 전동을.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판상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이렇게 되는 게 판상형. 이게 막창 나고 바람 나고 뭐 남향으로 배치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게 단점들이 많죠. 뭐 앞집은 조망이 좋겠죠. 뒷집은 뭐 앞집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빽빽하죠. 빽빽하죠. 또 뭐 남천이 좋니 안 좋니 해서 제가 남천 거를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남천에 이게 좀 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뭐 유튜브 할게요. 남천 조합장한테 욕 좀 들어묻겠네요. 저희들이 아까 기준층입니다. 남천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삼일빛이가. 그래서 이게 뭐 반듯하다. 우리는 뭐 빼돌하다.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세대 내에 들어가면 다 반듯합니다. 지금 큰 도면을 축소해놔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천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8개 그냥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판상형입니다. 남천에서 돈을 100억을 더 들여가지고 왜 우리 따라서 이 8호 조합을 하겠습니까? 기간을 2년이나 더 들여서. 자기들은 이게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어느 게 좋느냐의 문제는 뭐 일장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만 뭐 단점이 있느냐? 남천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하고 이 세대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대들 통풍 안 됩니다. 남천은 뭐 통풍이 되고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타워형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되는 구역들도 있고 이런 단점을 저희들이 얼마나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 설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저희들이 총회 열어서 판상형으로 다시 가자.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받고 그런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됩니다. 정비계획부터 다시 새로 받아야 돼요. 자, 다음. 요거는 뭐 105동 기준층 평면도로에서 아까 그 평면도에 보시면 그 우리가 5구 타입 해가 22층짜리가 있습니다. 요게 판상입니다. 판상. 판상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5구 타입에서 여기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3동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이렇게 실들을 분리해서 저희들은 그 비주거 시설들을 별도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주거와 비주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당히 쾌적할 겁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일반 주상복합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0년 전, 20년 전 그 아파트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파트는 지금 지어진 적이 없어요. 아직. 이거는 뭐 저희들 그 입구 쪽에 그 판매 시설입니다. 판매 시설은 지하철에서 저희들 연결 도로를 계획해서 지하철에서 연결 들어와서 지하에 판매 시설들을 일부 배치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BIFC 쪽입니다. BIFC 쪽. 지금 그 이마트 맞은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희들 오피스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다 그 저희들이 그 상가를 구축을 합니다. 이 상가는 그 사업 제안서에 보시면 되듯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상가 구성은. 뭐 내가 지상 2층입니다. 상가의 지상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상 3층은 뭐 정원과 이런 판매 시설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밴드에 다 제가 공지해 놨거든요.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대지 종단면도입니다. 저희 대지를 이렇게 쫙 잘라냅니다. 잘랐을 때 보면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오피스를 별도로 빼어 올렸다 했죠. 오피스를 빼어 올려서 여기 상가가 1, 2, 3층이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7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면을 잘란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면도입니다. 인면도면 이게 이제 우리가 외부 마감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페인트도 저희들이 원래는 커튼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부분만. 근데 거실 부분에 지금 커튼홀을 법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방 성능 심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아예 권고상으로 성능에서 그 커튼홀을 지금 쓰지를 말아요. 커튼홀을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한 군데. 그 이전에 받았던 데는 커튼홀이 가능한데 그 17년도에 이게 소방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는 커튼홀이 불가능할 겁니다. 굳이 커튼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핸데도 없고 지금.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거실 부분하고 각 실들을 전체 시스템 창호로 계획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뭐 고층이 돼서 일반 창호는 안 되고 시스템 창호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 창호도 최대한 그 전면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축 설계를 하고 나서 좀 검토를 조합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과연 꼭 필요하냐? 제일 비싼 노른자의 땅에다가 뭐 아침에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런 거를 계획은 해놨는데 이게 필요할까? 고민을 했는데 분양적인 측면이나 우리 그 문현 1구역에 그 상징성으로 봐서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스카이 커뮤니티는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스카이 커뮤니티를 어떤 시설로 활용할 거는 앞으로 착공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타 구역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은 그 극장을 CGV를 넣었는데 안 돼서 폐지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영장 부분이 그 1단지에 수영장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2단지 입주자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생 가운데 그 메인 중간 출입구 쪽에 근생에다가 이거를 한번 옮겨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를 1층으로 상가 쪽으로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양 금액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일단은 이것도 계속 퀘스천입니다. 예, 시공사와 설계사와 조합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하고 95의 단위세대 평면 이형 배치 이거는 뭐 처음부터 말씀이 많이 나왔죠.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수정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59 타입이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뭐 건축 심의 과정이나 앞으로 그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합원님들 그때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거로서는 대부분 중대형 편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대형 편수로 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밀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사단지 11조 커뮤니티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커뮤니티 기능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 방안 계속 고민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그 단위세대 평면. 단위세대 평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GS에서 5구 타입 같은 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건축심의 상정은 조금 틀리죠. 저희들이 손을 조금 봐서 이렇게 상정을 할 거고 지금도 이 부분도 좀 부족한 점이 발생이 돼서 계속 이렇게 개선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쾌적하도록 개선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세대 평면은 그 저희들이 그 입주 전 그러니까 입주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모델하우스 짓기 전까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세대는 계속 트렌드들이 바뀌고 그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니즈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타워형이 좋은 게 그 실에 보통 3면 파노라마 창 이런 식으로 선정을 많이 합니다. 보통 판상형은 한 개죠, 한 개. 이렇게 3면 돼 있다 보니까 뭐 좀 삐뚤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이 부분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합에서 또 이런 안들을 그 시공사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안들을 그 설계사에서 반영을 해서 요도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 상정을 이렇게 가지만 그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동선도 좀 정리를 하고 거실도 조금 더 진행하고 침실의 내부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피트층 같은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팬트리를 넣든 뭐 알파룸을 넣든 수납시설을 넣든 계속 개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 95 타입 단위세대 평입니다. 이런 부분들 삐뚤한 구조라고 계속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똑바르게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마찬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선도 좀 정리를 하고 주방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팬트리도 계획을 해보고 이렇게 지금 상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요거는 건축적인 사항인데 뭐 저희들은 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목표로 이렇게 태양광 판넬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뭐 태양광 판넬 직광 채광 심의의견 방위 당일 뭐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에 그 집안으로 채광을 직채광을 넣도록 요새 권장을 많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이 보고가 다 됐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거는 지금 바로 받는 것보다 저희들이 안건 설명드리고 모아서 개표하는 시간에 무한정으로 질문을 받을 테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안건 있죠? 4개 안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 안건입니다. 회의 자료 55페이지부터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안 사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 시 조합의 기수행 업무에 대해서 승인받은 이후 조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금번 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결의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1호 안건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의장님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호 안건 2024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입니다. 회의 자료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4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과 사용하려는 내역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소요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는 2021년 2월 9일 GS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입한 대여금을 무이자로 사용하며 상환은 추후 분양 수익금 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주관리랑 범죄 예방 예산에서 연금 및 수용 재개를 제외한 예산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추정했고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범죄 예방 및 위주 관리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요?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연금 및 수용 재개를 제외한 금액인데 이게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수용 재결을 하고 범죄 예방 이주 관리는 별개고요.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 이주 관리는 저희들이 1,100명 정도 되죠. 저희 조합원들이. 그래서 타구역 사례나 보통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예산이 보통 세대당 한 200에서 2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많으시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로 타구역 사례 정도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금액으로 돈을 다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저희들이 입찰을 거쳐서 그 입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구역 사례나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추정가액으로 조금 이제 잡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넉넉하게 이제 잡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요. 다음 제 3-1호 안건입니다.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관 변경을 2개로 나눴어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권하고 3-2호 안건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렇게 법에서 정한 동의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분의 2라는 이 상징적인 조합원 3분의 2 동의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놨을 경우에는 이게 3분의 2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그 정관도 무력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건을 분리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안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호 안건 조합의 중대한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조합정관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번 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결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3-1호 안건 심의 종결하고 3-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 의결의 건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신설 및 개정 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조합정관 변경안을 작성한 바 금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 3-2호 안건 관련돼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심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의장님께서는 심의 종료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장님께서 그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합원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이제 본 안건과 상관없이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범죄 1-에 조합은 시공사가 이제 현재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최근까지 마쳤어요. 마쳤는데 2년 동안 아이가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계 변경을 한다고 이 저희들다가 비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조합장을 해임을 했어요. 그 사주 중간 때문에 이는 구역을 보면서 우리 조합장님은 어떤 준비를 보완을 가지고 이 궁금해서 내가 이 지금 앞으로 궁금해서 좀 상세히 말씀 좀 드려요. 검찰 1-1구요. 지금 철거 완료되고도 한 년 정도 기한이 지났고 거기 전임 조합장이 뭐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 마시고 신임 조합장이 되고 시공사도 중흥에서 현재로 바뀌고 해서 지금 그쪽도 공사비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약 현재에서 제시했던 게 936만 원 정도 제시되어 있고 금액이 상당히 가하다고 하는 와중에 또 새로 된 조합장님이 와서 뭐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또 뭐 비대위라고 속칭 뭐 비대위죠. 그분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해임 발의를 해서 뭐 해임 총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범천 1-1구역은 지금 현대에서는 그 조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공사비 협상 없다. 착공도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해임이 돼도 지금 소송전이 양쪽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범천 1-1구역은 지금 뭐 컨디션도 안 좋은 현장인데다 공사비까지 그리 되면 상당히 뭐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하여튼 조합원들이 좀 단결 하셔서 그 빨리 조합을 안정화해서 사업이 가야 되지. 그 기존에 그렇게 뭐 비대위를 하시는 분들이 절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합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저기 토지 없는 그 두공집 있잖아요. 그런 조합원님들도 뭐 아까 펜트하우스도 있던데 뭐 40~50평대를 뭐 그런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뭐 그런 의견이 많던데 혹시 조합님 생각은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그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인가 계획에 그 부산시 법령 조례에 따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분양권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100평가 있는 분이 50평, 60평 큰 평수를 가지는 게 사리에는 맞겠죠. 그럼 작은 평수를 가지신 분은 좀 작은 평수를 가시고 이게 뭐 사리에는 맞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그 어떠한 조합원한테도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에 담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구역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지 그 답변 좀 조합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바뀐 법으로 하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시점을 지금 저희들도 사업 시행과 계획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에 저희들이 그 골든 밸류비나 이런 제척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뭐 다 같은 우리 조합은 알겠습니까? 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든가 배려를 하고 싶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오피스텔 부분도 저희들이 뭐 법률 자문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권자인 구청과도 협의를 좀 하고 그런 이런 자문을 거쳐서 아까와 똑같이 조합은 모두에게 공정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총회 때
그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최종 입주 때까지 그 계획이랑 지금 진행되는 뭐 사업 시행과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 5개월, 6개월 가량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또 사업 추진하다 보면 밀릴 수 있는데 지난 총회처럼 그 사업 계획들 그 입주 때까지 그런 계획들을 좀 이번에 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총회가 계속 있을 텐데 사업이 그 종료 지점까지 계속 시간 테이블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정이라고 하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합이 목표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기간의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조합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까 조합원님 말씀 따라서 조합 사업이 일찍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획보다. 왜냐하면 어떤 심의든지 그 심의의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때문에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가 되지 땡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인가는 내년에 해서 내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될 것이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2026년도 되겠죠. 2026년 되면 관리처분이 거의 날 겁니다. 그러면 주거이전비 받으시가 이주를 하셔야 될 계획이고 2027년도 12월경이 저희들이 착공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그 인허가 과정이 거의 올해 내년쯤 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내년까지는 뭐 조합 임원들이나 집행부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고 이주는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예, 그거는 개인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도 저희들이 통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고 뭐 조금 지연이 됐지만 왜 지연이 되느냐? 저희들이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 요건을 다 들어주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도 60, 70층을 저희 했는데 60층 지으라 하면 60층 짓겠습니다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심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심의를 부닥쳐서 한번 재심의가 들어가더라도 교통영향평가 같은 게 저희들이 그 제가 재심의를 뭐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5개 출입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입장은 출입구 3개만 하면 된다. 단지 2개인데 뭔 출입구가 5개느냐. 교통 유발해서 차 막혀서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일정이 좀 늦더라도 싸워야죠. 싸우는 편은 뭐 하지만 설득을 시켜야죠. 논리를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에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기간은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들은 항상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조합님 말씀대로 다음번 총회나 그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사업 일정 스케줄을 수정해서 조합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항상 제가 밴드에 공지를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조합 제명권에 대해서 만약에 제명이 되면 또 이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예. 그리고 다음번에도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 제명자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런 내용은 없어서 예. 뭐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회에 올라가는 그런 조합원을 제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이번 총회에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조합 설립을 무효로 하자는 사람은 조합원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제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그런 사람들 제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그런 막대한 피해는 얼마냐? 뭐 100억 이상이냐? 20억 이상이냐?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면 이사회를 개의를 하고 대의원회를 거쳐서 그 해당 당사자의 해명을 득하고 그 이후에 총회도 상정을 해서 아마 이것도 요건이 3분의 2 요건으로 제가 뭐 자기 요건이니까 그 정도 될 거로 알는데 그 총회 의결을 해서 아니 뭐 조합장 마음에 든다고 조합은 제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안 되는 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케이스 정도는 조합은 제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 이 조합은 우리 조합을 없애라고 소송을 넣어놨는데 지금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니까 우리한테 소송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와요. 조합원이니까 정보를 줘야 된다고, 우리 적한테. 이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런 이제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하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이건 뭐 다른 뜻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 아주 중대한 경우 아니면 조합원 재밌는 이런 안건이 통과되겠습니까? 자, 뭐 질문, 예. 허니피치하고 저희하고 아까 비교를 보니까 그 어떤 그 허니피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반듯반듯한 아파트에서 왔는데 우리가 어떤 조망이나 이런 거 본다면 삼육도 거의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설계를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 GS에서 제안 설계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신 거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그럼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받고 교통위한 평가를 받고 소방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건축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왜 못 바꾸느냐. 그거는 제가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요. 총회를 거쳐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막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잉 수준이고요. 저게 가장 일반적인 파로자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톡방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바꿔. 안 바꾸면 뭐해? 너는 많은 놈이야. 더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럼 전체 천명조합원의 그 생각이 있냐?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의견을 구해야 되느냐? 총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총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GS에서 제안한 구조가 마음에 안 들고 타 구조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총회 과정을 거쳐서 정비계획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의 평면 안에 수중은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타워형과 판상형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막통풍 되는 것은 구축 아파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상형 좋아하시는 분은 판상형이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여기 타워형에서 판상형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저도 금방 그분하고 동감 그건데요.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구조를 다 바꾸는 거는 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뒤에가 막혀 있어서 환기가 안 되는 건 진짜 좀 중대한 문제 같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느 정도 수정을 조금 할 수 있으면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판상형하고 판상형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뒤에가 막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될 수 있게 뭐 조금 타워형으로 조금 변경을 약간 그 창문을 낸다든지 뭐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조금 해서 변경을 해야지 이거 뭐 판상형 가지고 판상형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닌 걸로 저도 금방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3B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타워형으로 이렇게 이면으로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좀 반듯반듯하고 그리고 큰 평수가 보니까 거실이 너무 작은데 그 부분 같은 거 아까 보면은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좀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뭐 그건 아닌 거는 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팔고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양방 판상형 그러니까 통풍이라는 게 아니 조합원님 저번에 설명해 오신 그 조합원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제가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제가 좀 늦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그러니까 3인 비치를 제가 그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일부러 도면을 구해왔어요. 타워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방 쪽이 벽 쪽에 붙으면 벽인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구멍을 뚫습니까? 아니고 이제 그 뚫을 수가 없죠. 면이 이렇게 된다 하면 이렇게 조금 아까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으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좀 그래도 타워형 정도만.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조합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늘 10번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계속 개선해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세대평면은 제가 개선한다고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한 10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같은 그러니까 그 주방 쪽에 타워에는 주방 쪽에 창이 그러니까 주방 배치가 거실로 되지 않는 이상은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워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창을 비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 안 납니다. 제가 도면 때가 다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대 평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자꾸 바꿔라면 제가 마음을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 조합에 한번 오시다. 이게 뭐 톡방에서나 이렇게 대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번 시간 내가 오시면 저희들이 도면 펼쳐놔놓고 조합원님들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개선이 되는지 법조를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톡방에 주구줄 올려놔놓고 뭐 빗도라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제가 어떻게 소용을 다 못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오기 귀찮으시면 시간하고 장소만 정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좀 다른 데가 아침밥 주는 게 인기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또 어떻게 그런 검토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커뮤니티를 풀로 돌리면 관리비가 84 타입으로 100만 원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침밥도 먹고 저녁밥도 먹고 다 모으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보통 사용을 하다가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가 폐쇄하고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유지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은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시설.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설해놓고 안 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커뮤니티도 계속 우리 규모 정도의 입주인 사례들을 계속 검토해서 과연 이게 나중에 활용도가 높느냐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할 것이고 어째도 커뮤니티는 입주자들의 몫이고 사실 분양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 아침만 드시가 되겠습니까?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은 나중에 오피스텔만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상식으로는 일정 규모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동등한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의 고시 기간이 부산시 조례로 날짜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7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후에 고시한 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고시가 났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시는 그 분양금의 기준에 되는 금액이 되면 분양금이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도 주고 안 주고 할 입장이 안 되고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계획을 잡아서 담아서 주면 그거를 저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가를 내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 최종 판단권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는 지금 오피스텔이 다 나가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 안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그 엄청난 피를 주고 샀는데 그 분양권이 없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조합장님 뭐 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도 계실 텐데 충분히 아까 84 타입이 우리 조합원이 충분히 그 분배가 되고도 남는데 웬만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조합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합원님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공정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예,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4년 문현일구역 정기총회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문현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024년 정기총회 폐를 선언합니다.